아마 앞에 강의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제가 좀 문학 작품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굉장히 생소한 사람 타고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내셔널리즘과 폭력 문제를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타고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타고르가 가장 이제 아시아에서 유명해졌던 것은 이제 191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또 더구나 피식민자, 그러니까 식민지인이 노벨문학상을 탔다는 것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때 조선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제 일본은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일본에도 굉장한 희망을 줬어요. 아시아인이 이제 이런 노벨문학, 지금도 사실 노벨문학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서양의 어떤 관념에 의해서 주는 상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시지만 그래도 노벨문학상 때만 되면 이번에도 또 아직 한국에서 문학상 타신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뭐 황석영 씨나 고은 선생님이 탔으면 하는 항상 그런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1913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시아에서는 정말 떠오르는 별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네, 실제로 이 타고르가 아시아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1916년에 일본을 방문을 했었고 24년에 중국을 방문했고 일본은 그 이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도 타고르를 이렇게 조선으로 강연으로 모셔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그때 당시 그 최남선이 하는 잡지 소년 그쪽의 편집자가 굉장히 이렇게 일본에 또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모셔오진 못했죠. 모셔오진 못했지만 시를 한 편 조선인들을 위해서 쓴 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조선인들을 위해 쓴 건 4줄짜리 굉장히 짧은 시인데 어쨌든 그 정도의 인연은 어쨌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굉장한 환대를 받았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처음에 이 일본의 그 타고르를 부른 사람은 오카쿠라 텐신이라고 하는 아시아는 하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시아는 하나다란 말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오카쿠라 텐신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미술학자인데 서양에서 이제 서양 미술을 배웠지만 일본에 와서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의 그 전통적인 아시아적인 것을 미적인 것으로 추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에이시아 이즈 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초기에 메이지 시대 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일본의 그 대동아 공영권의 슬로건이 되고 말았죠.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아시아적인 가치를 중요시했던 이제 그 미술학자이자 사상가인 오카쿠라 텐신이 타고르를 불러서 이 같이 아시아적인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세상에 퍼뜨리고 싶어 했었죠. 근데 실제로 타고르가 일본에 왔을 때 타고르는 굉장히 일본의 군국주의,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이제 190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한일합방 1905년 10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군국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굉장히 타고르가 비판적이었어요. 일본 사회에. 그래서 타고르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는 이제 곧 파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혹은 동방의 어떤 영적인 가치로 이 물질 만능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많은 일본이나 아시아의 사람들이 타고르에게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시아가 힘이 강해져서 서양의 제국주의와 싸워서 우리가 더 그 세계의 어떤 강한, 그러니까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될 수 있는가가 다 서로 다르게 일본이든 조선이든 중국이든 관심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고르처럼 동방의 어떤 영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가는 사실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일본 방문했던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뭐 고베 항구에서 내렸는데 뭐 온갖 매체, 신문 기자와 환영객들이 막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정말 한 2~3명만 환송을 했다고 그럴 정도에서 완전히 실패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건 또 24년에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때 제가 이게 입력이 잘 안 돼가지고 간체자로 입력을 했는데 양계초라는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구한말 지식인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중국의 계몽 사상가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근대 계몽주의 사상을 중국으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전파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웠던 강학사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서 거기다 그 강학사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석학, 그러니까 서양의 석학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어요. 그때 타고르도 이때 초청됐고 그 시리즈로 같이 초청됐던 사람이 버틀란트 러셀, 그 다음에 뭐죠? 그 생애 철학 쓴 베르그송, 앙리 베르그송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러셀이라든가 베르그송이라든가 지금 타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인 것 같으세요? 공통점? 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은 몰락한다는 것을 예견하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로 가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이 너무 극에 달하면서 이제 서양의 문명은 몰락한다. 사실 그때 뭐 슈펜글러나 이런 사람도 서양의 몰락이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때가 언제예요? 20세기 초면은 바로 1차 대전이 막 준비되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식민지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니까 다른 시장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발달한 나라들이 다 식민지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전쟁 1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전운의 기운을 일찌감치 예견했던 그런 선각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이미 1차 대전이 다 지났기 때문에 1차 대전이 지나면서 특히 그 서양의 지식인들 사이에 이게 다 이 서양의 그 너무 발달한 과학과 물질 문명 때문에 서양이 이런 거대한 참혹한 전쟁을 거쳤다 이러면서 아시아의 혹은 동방의 지혜를 봐야 된다라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서양에서도 굉장히 그런 사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 양계초가 뭐 타고르나 이런 사람들을 불렀었는데, 근데 그때 중국의 상황에서는 그 1차 대전 이후에 많은 서양의 지식인들은 다 아시아를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일부의 굉장히 예지를 지닌 서양인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는 사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서양의 물질 문명 우리가 배워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주류를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20년대 중국에 과학과 현학 논쟁이라는 논쟁이 한참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학문을 중국이 그쪽으로 가서 근대 국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현학 아주 심오한 그런 학문이죠. 그러니까 정신 문명을 훨씬 더 강조하는 현학을 중심으로 중국이 가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참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양계초는 현학 쪽에 더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계초가 타고르를 이제 중국으로 불러와서 강연을 시킨다라는 소문이 돌자마자 이미 그 중국의 온갖 그 학자, 특히 이 과학파들이 이미 타고르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타고르가 오기도 전에 몇 개의 주요 미디어에서 타고르 특집을 내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비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 뭐 그 비판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광마략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타고르가 왔을 때 타고르의 평화의 설교는 세계의 독이다. 그래서 유산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죠. 부르주아 계급을 옹호하는 마술이고 이 무산계급을 옥죄는 사슬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그 사회주의나 이 혁명파 20년대는 좌익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카프가 20년대에 결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20년대는 좌익이 굉장히 셌던 때죠. 그래서 이 문예이론이나 문학자들도 굉장히 좌익 문학 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도 뭐 당연히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또 좌익 작가는 타고르가 말하는 동방의 뭐 영적인 가치 이런 거 우리 중국이 지금 널리고 널렸다. 공자 맹자 찾아가면 그 똑같은 거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지금 못 살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지금 또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이때 20년대에 굉장히 주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인의 우애와 협력으로 이 물질 문명으로 파탄된 이 세계에 맞서자라는 타고르의 메시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렇게 비난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예로 그 타고르가 썼던 일본을 여행하면서 그 썼던 어떤 강연문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런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는 전체 인민이 그들의 정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양심과 자유를 깎고 다듬어 바치는 것을 보았다. 인민들의 사고를 조절하고 그들의 감정을 제조하는 각종의 교육 대행자들은 행여 그들이 정신적인 것으로 기울세라 무심적인, 아시아적인 것으로 기울세라 미심적인 눈초리로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대행자들은 인민들을 진실이 아닌 자기만의 비법으로 통일된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의 일본, 그게 이제 나중에 내셔널리즘 비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녹여내기 위한 좁은 길로 그들을 몰고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준비된 정신의 노예 상태를 즐겁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로 네이션이라고 불리는 권력의 기계가 되고 싶어하는, 또 그들의 집단적 세속성으로 인해 다른 기계들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초조한 욕망이 일본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비판을 굉장히 매섭게 했습니다. 우리가 타고르 그러면은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타고르는 8편의 장편 소설을 쓴 작가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여러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타고르의 그 소설 2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집과 세계라는 1916년의 소설과 고라라고 하는 1909년의 소설이고, 이걸 좀 같이 읽기 위해서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강연문, 아까 말씀드린 일본 그때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했던 강연을 담은 강연문을 중간중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타고르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인도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모르죠. 잘 모르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잠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파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대영 제국이 소위 이제 처음에 17세기에 동인도 회사가 여기를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 정식으로 식민지가 되죠. 다 사실은 같은 나라였다고 해도 되죠. 그때 인도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 벵갈이라고 였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1858년부터 이제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고 47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47년에 독립을 하면서 파키스탄이 바로 여기서 분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1956년에 파키스탄 공화국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파키스탄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서 파키스탄에서도 그때 파키스탄은 요 2개가 다 파키스탄이었어요. 방글라데시와 여기가 다 파키스탄이었는데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나눠져 있다가 내전을 하면서 결국은 이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해요.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할 때 그걸 도와준 게 인도예요. 인도가 같이 방글라데시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그 사이에 내전이 90년대까지 계속 내전이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인도 자체가 힌두교와 그다음에 무슬림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2개로 나눠져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와 언어가 10개가 넘고 쓰고 있는 언어가 10개가 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타고르가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화가이기도 했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희곡도 쓰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 밑에 있는 섬이죠. 스리랑카가 전부 다 타고르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고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개 나라의 애국가를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국가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그 나라의 상징이 되는 그 인물의 노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한 사람이 중국의 애국가도 만들고 일본 애국가도 만들고 한국의 애국가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애국가라는 거는 그 사람의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타고르가 지금은 우리가 이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90년대 이런 사조들이 들어오면서 이 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도 왜 단군의 민족이다, 이런 게 사실은 신화잖아요. 일종의 그 신화를 만드는 이유는 단결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다 우리는 워낙에 단일 민족 국가라서 다 같은 피와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겠죠. 그렇죠. 뭐 나중에 몽골의 침략도 받았고 뭐 원래부터 우리는 몽골 쪽에서 계속 유목해온 민족 정착을 한 거기 때문에 온갖 피가 사실은 섞였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보통 네이션이라고 하는 상상에는 항상 순혈주의, 우리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순혈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비판한 게 이런 1910년대, 20년대 그런 아시아에서는 타고르가 정말 유일한 사상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서양에서 상업과 정치라는 국가 조직은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말끔히 압착된 인간성의 더미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분류되어 라벨을 붙여진 채 무쇠에 걸려있다. 분명 신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었건만 거대한 대량 생산품이 되어 네모 반듯하게 마감 처리된 이 근대의 상품은 자신이 그 신성한 형상대로 만든 영혼을 가진 창조물임을 깨닫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신은 모든 인간에게 신성을 불어넣어서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이 만든 그 상품이 돼서 딱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전시돼서 걸려져 있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이션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전, 즉 그 서양의 네이션이 와서 인도를 지배하기 전에도 인도는 그 외에도 뭐 다른 왕조의 외세 침략도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네이션의 지배와는 달랐다. 예전에 무굴 제국 시대의 뭐 그런 외세의 침략과는 달랐다. 그 차이를 이 사람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직기와 역직기의 차이다. 수직기가 이 배틀이에요. 배틀인데 손으로 짜는 배틀과 기계로 짜는 배틀.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타고르가 하는 말 중에. 수즈키의 생산 과정에는 인간의 살아있는 손가락의 마술이 드러나고 그것이 내는 낮은 소음은 삶의 음악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역직기의 생산은 무자비할 정도로 생명력이 없고 정확하고 단조롭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원래 아시아인들에게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관념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촌락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근대적인 서양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인간을 완전히 그 정확하고 단조롭고 완전 생명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 가공할 노력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더 숭고한 본성으로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리하여 인간의 희생이라는 힘은 도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조직의 유지라는 기계적 목적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숭고함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는데, 그 희생이 도덕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유지, 즉 이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굉장히 기계적인 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지금 우리의 애국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애초에 희생이 숭고한 이유는 도덕적인 숭고함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 집단을 유지해야 된다는 굉장히 기계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셔널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네이션은 그 거대한 기계라고, 이 사람이 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무슨 기계라는 거는 뭐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미 1918년에 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는 사실 그 타고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시스 난디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인도 학자가 이 타고르를 설명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식민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크게 봐서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조선 대한제국이 사실은 그 일본의 제국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그 이전에 왕조 시대에는 이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는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와서 우리를 이제 식민지로 지배하니까 우리가 조국이 없구나, 조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면서 조국에 대한 상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모든 그 식민지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영국이 17세기부터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냥 제국이고 다 공동체로 따로 언어도 따로 쓰고 자기들끼리 살고 이런 거였는데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자기들이 억압을 받으니까 우리도 영국과 같은 조국을 만들어야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면서 영국에 오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네이션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식민자가 그러니까 피식민자가 식민자 제국주의자에게 저항을 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뭐예요? 그 제국주의자의 그 식민자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피식민자의 저항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한 피식민자는 식민자가 설정한 심리적 한계 안에서 식민자와 싸우게 되는, 바로 식민자의 마인드를 배워감으로써 식민자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식민 시스템의 가장 궁극적인 폭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식민자의 저항운동이 식민 시스템 안에 머물게 될 때는 결국 자기가 식민자로서 자기를 복제하는 결국 그 과정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건 타고르가 한 말인데요. 네이션으로 네이션에 대항할 수는 없다. 결국 네이션으로 네이션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인도를 네이션으로 만들므로써 영국이란 네이션에 대항한다는 거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네이션의 거대한 기계를 그냥 또다시 계속 증식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이션이야말로 네이션의 가장 큰 적이고 네이션에 대한 모든 저항은 또 다른 네이션을 낳을 뿐이다라고 타고르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집과 세계라고 하는 1916년의 작품인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말라라는 이제 이 이름 뜻 자체가 왜 우리 블레미쉬? 영어로 블레미쉬가 흠없는 왜 그 여자 화장품의 그 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말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흠없이 때묻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리고 이 니킬이라는 이름은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주의 주인. 그래도 wholesome이라고 해서 전체, 우주의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뜻이고, 산딥이라는 굉장히 인도의 그 흔한 말이더라고요. 인도 사람 중에 산딥이라는 이름이 많던데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그래서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1905년에 그 스와데시 운동, 스와라지 운동이라고도 하고 스와데시 운동인데 우리로 치면은 왜 그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산품 애용하고 일본 제품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일 운동을 하는, 그때 이제 1905년에 그런 그 반영 운동이 이때 굉장히 이제 널리 퍼졌던 거죠. 근데 반영 운동이 퍼졌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도로 보셨지만 인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종교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도란 말은 없었으니까 동벤갈, 서벤갈로 반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을 하면서 그 저항이 반영운동, 스와데시 운동으로 나와서 1905년에 대대적으로 국산품을 쓰기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의 면직물을 쓰지 않고 인도의 그 손으로 짠 그 면직, 그래서 간디가 왜 물레 이렇게 돌리면서 너덜너덜한 면으로 된 옷이 그 상징이 바로 그 스와데시 운동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짠 것으로 입는 것. 그런데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그 운동이 사실은 굉장한 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손으로 짠 면이 훨씬 비싼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손으로 짠 게 훨씬 더 비싸죠. 대량 상품으로 한 거는 질도 훨씬 좋고 훨씬 값이 싼 데 비해서 이 손으로 짠 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뭐 질도 그만큼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인도인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또 인도에서는 크게 힌두인들이 그 인도의 상층 계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교들 같은 무슬림들이 하층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층 계급들이 이제 그런 중개상에서 영국의 면직물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파는 그런 중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 그거 팔면 매국노야. 그러니까 인도 제품을 팔아야 돼.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전혀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억압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그 물산장려운동 같은 그 스와데시 운동이 한편으로는 그 인도 내 두 개 서로 다른 계급, 상류 계급인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엄청난 계급적인 갈등, 계급적인 억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집과 세계라는 작품인데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이제 비말라는 그 정통 힌두 집안, 그러니까 상류층 집안에서 너무 곱게 태어나서 전혀 바깥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정말 그 대궐 같은 정원에서 신을 섬기면서 아주 깨끗하게 살아온 이제 아가씨가 니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니킬도 마찬가지로 힌두인데 그냥 정통 힌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명한, 그러니까 서양식 교육을 받았고 그 약간 톨스토이의 뭐 이렇게 전쟁 저게 뭐지? 안나 카레리나 같은 거에 보면 나오는 그 귀족, 그러니까 이타적인 지주죠. 지주긴 지주인데 그 굉장히 이타적으로 그 독립운동도 돕고 막 이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산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불꽃이죠. 그래서 이 산딥이 바로 그 아까 말한 그 수아데시 운동의 지도자예요. 혁명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산딥은 니킬과 둘도 없는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고 둘 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그런데 니킬과 산딥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산딥은 이제 그야말로 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희생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뭐 그 외모 자체도 막 그 검은 눈에 굉장히 그 인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막 터지는 막 눈이 이글이글 타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니킬은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인물인데 계속 이 산딥이 계속 니킬에게 그 혁명 자금을 계속 뜯어가죠. 계속 뜯어가고 니킬은 계속 그걸 도와주지만 산딥의 방식에는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이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산딥이 계속 이 니킬의 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계속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언제나 니킬은 이렇게 그 잘 받아주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 비말라가 이제 산딥을 점점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이 비말라는 정말 남자라고는 자기 니킬밖에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가 바로 남편한테 시집와서 남편이 이 세계의 전부로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인데 완전히 여인인데요. 이 산딥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자기가 전혀 보지 못한 세계의 거친 진짜 늑대와 같은 남자가 이제 집에 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다가 점점 그 마력에 그 언설과 그 마력에 빨려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산딥이 계속해서 자기의 운동이 그 혁명이 뭔지를 계속 밥 먹으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처음으로 이 비말라가 집만 알았다가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그 세계에는 나라, 조국이 있었구나라는 걸 비말라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조국이라는 게 도대체 전혀 이제 조국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가 조국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 산딥처럼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막 이런 그 대의에 너무나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점점 산딥에게 막 빨려 들어가는 작품 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산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슬림들 중개상, 가난한 무슬림 중개상이 이제 영구의 제품을 자꾸 싸니까 자꾸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딥의 그 혁명가의 무리들이 우르르 가서 그 중개상의 그 면직물을 다 불태우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해지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영국의 가난한 무슬림 중개상이 영국에서 그 값싼 면직물을 배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배를 침몰시켜 버렸어요. 이 산딥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무슬림 중개상이 산딥을 찾아와서 난 이게 이제 없으면 안 된다, 돌려달라 막 그러니까 이 산딥이 그 무슬림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팀으로 네가 이제 들어오면 혁명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그거 보상해 주겠다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럼 보상을 해주려니까 굉장히 거액의 돈이 필요한데 산딥에게는 그런 돈이 없죠. 근데 더 이상 그 니킬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산딥은 알고 있었어요. 비말라가 점점 자기한테 이렇게 매료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비말라에게 돈을 얼마를 해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말라는 그 집이 다 남편께 그냥 자기 거지만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침실에 있는 금고에 돈이 얼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품이 알레고리적인데 비말라가 돈을 훔쳐서 산딥에게 갖다 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소설에서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자기 침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서 돈을 훔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
있는 그 집에 있는 자기의 돈, 사실은 그게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걸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침실에서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자가 겪는 온갖 갈등과 정말 그 긴장이 굉장히 고도로 묘사가 돼서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산디백에 갖다 주는 것까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하여튼 재밌게 묘사가 되는데 그걸 갖다 주는 순간 집을 잃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집이 자기 집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역시 나의 집을 잃고 또 나의 길을 잃었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내 앞에서 그림자처럼 흐릿해졌다. 오로지 열망과 재촉만이 있을 뿐이다. 밤에 버려진 방랑자여, 새벽이 오면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리. 그러나 돌아가서 무엇하리.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플룻을 연주하는 어둠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내가 그 어둠과 하나가 된다면 나도 선도 악도 웃음도 눈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그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는 순간 더 이상 집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갈 세계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더 재밌는 거는 산디비 돈을 갖다 주는 순간 산디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환상이 여지없이 깨져요. 딱 그 돈을 준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멋있는 산디비 아니고 막 그 굉장히 초조해서 불안에 떠는 하나의 굉장히 불안한 그 남자만이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순간으로 이제 비말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산디비 아니었다는 거를 깨달았지만 더 이상 니킬에게 돌아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고 말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순간 산디비 뭐였냐면은 컴컴한 카오스임을 발견을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게 그야말로 끝도 알 수 없는 어둠, 바닥과 바닥인 거죠.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캄캄한 그 바닥이 바로 그런 카오스가 사실은 모든 인도, 바로 비말라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카오스가 바로 그러니까 산디비였다는 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나는 내 안에 두 개의 인간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는 산디의 그 끔찍한 카오스에 두려워 떠는 사람, 또 하나는 그의 달콤한 유혹을 생생하게 음미하는 사람. 이 난파된 배는 주위에서 허우적대는 모든 사람을 끌고 함께 가라앉는다. 산디은 바로 그런 파멸의 힘이다. 그의 거대한 매력은 공포가 구하러 오기 전에 그들을 끌어안는다. 윙크를 보내는 그의 눈에 매혹되어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과 선과 자유, 그리고 숨쉴 수 있는 모든 공기들을 등지고 끝없는 나락으로 함께 떨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네이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는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산디백 하우스가 너무 끔찍해서 두렵지만 그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내가 점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숭고한 인간의 어떤 숭고한 거, 나의 빛, 어떤 신이 인간에게 부여진 빛,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다 등지게 된다는 거 알지만 결국은 그 카오스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카오스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거라는 걸 바로 이 소설이 말을 해줘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니킬과 바로 이제 또 이 니킬과 산딥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래서 이 니킬의 스승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읽지는 않고 맨 뒤에만 볼게요. 나도 이제 알겠네. 오랫동안 나는 자네가 어떻게 그를 견디는지 의아했어. 자네의 나약함을 의심하기도 했지. 자네들은 그러니까 라임 우는 달라도 같은 리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산딥과 니킬도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킬은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죠. 맨날 돈 뜯어가는 것만 아니라 자기 집 아내를 뺏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 알지만 나는 산딥을 미워할 수가 없다. 사실은 니킬과 산딥은 달의 어두운 면, 똑같은 달인데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바로 달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의 관계라는 거죠. 결국은 니킬과 산딥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다라는 얘기를 이 소설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뭐 대충 여러분들 제 설명한 걸로 어떤 소설인지는 아시겠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딥, 니킬, 비말라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바로 그 스와데시 운동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집과 세계라는 거는 결국 뭐냐?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는 지금 말했듯이 바깥에 전혀 우리가 아시아가 서양이 오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그 세계죠. 그 세계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네이션이에요. 그 네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가 들어왔을 때 그 인도의 그 때묻지 않는 비말라와 같은,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때묻지 않는 그 영혼은
그걸 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산디의 매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고 소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열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말해주는 거는 그 세계의 그 네이션이라고 하는 악이 있으니까 그걸 문을 꼭 닫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때묻지 않는 아시아, 인도를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말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실 운명이었다는 얘기를 이 소설에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라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고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더 빨리 쓴 거예요. 1909년에 쓴 거니까 아까 제가 스와데시 운동이 1905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운동 직후에 쓰여진 작품이죠. 훨씬 더 그 스와데시 운동을 많이 생각하면서 쓴 작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힘없는 무슬림을 착취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반영 운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907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했구나. 그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서 무슬림이 힌두들에게 폭동을 하는 그런 사건이 1907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그 집가 세계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산디비 이제 너무 많은 무슬림들을 억압을 하니까 무슬림들 가난한 무슬림 상인의 그 영국 면집문들 다 막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짓들을 하니까 나중에 무슬림이 폭동을 일으켜서 산디비를 죽이러 가요. 산디비를 혁명가를 이제 죽이러 가는데 그걸 니킬이 구하기 위해서 산디비를 구하러 갔다가 니킬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설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에 쓴 고라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거는 이 스와데시 운동을 보면서 훨씬 더 근원적으로 도대체 이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인도인, 우리로 치면 한국인, 일본인, 이 인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훨씬 더 좀 철학적으로 들어간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인도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르의 작품이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셰익스피어를 많이 떠올려요. 이렇게 소설의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작품의 배경이 18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훨씬 앞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배경은 아까는 힌두와 무슬림을 갈등을 배경으로 했다면 여기는 힌두와 브라만교의 대립을 배경으로 해요. 좀 찾아보니까 이제 힌두는 이제 인도 종교에서 그러니까 정통 그 힌두, 그러니까 완전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요? 정통 유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브라만은 유교에도 중국의 유교 그러면은 그 이학, 정주 이학이 정통이면은 거기에 대한 약간 이단적인 이학으로 너무 정통이라서 이제 경직되니까 훨씬 더 좀 자유롭게 바뀌는 게 이제 양명학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힌두와 브라만이 정통 힌두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 개명한 서구의 근대적인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왜 정통 힌두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사티라든가 왜 여자들 같이 그러니까 순장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안 좋은 풍습들을 비판을 하고 훨씬 더 개명한 상태로 힌두교를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이 힌두와 브라만의 관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브라만의 제2대 지도자가 타고르의 부친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르는 정통 힌두의 집안이면서 사실은 그 또 브라만 개혁가의 또 대표이기도 했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통 힌두교의 그걸 자기가 대표를 해서 이제 인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비노이도 같은 집안인데, 그러니까 같은 힌두 집안인데. 니킬과 비슷해요. 훨씬 더 온화한 성격을 가진, 그래서 훨씬 더 포용력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비노이가 좀 공경에 빠진 이 파레슈라고 하는 노인을 도와주면서 이 파레슈 집안과 관계를 갖게 돼요. 근데 이 파레슈 집안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힌두죠. 여기도 빨간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안 했네. 이렇게가 힌두예요. 아난다 모이는 바로 고라의 어머니예요. 이렇게가 힌두고 이 파레슈 집안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파레슈의 두 딸과 알게 돼요. 그래서 로리타라고 하는 딸과 스차리타라고 하는 딸인데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비노이가 로리타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힌두와 브라만은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사회에서 보면 절대 그거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비노이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고라는 또 어떻게 했냐면 고라의 여동생을 자기의 그러니까 조카, 형의 딸, 조카를 고라의 집안에서는 비노이를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이미 어릴 때부터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비노이는 그 아이가 이제 거의 동생이나 마찬가지지 전혀 여자로 보이지 않고 이 로리타와 그러니까 굉장히 개명한 서양 이제 근대적 교육을 받은 굉장히 당돌하고 막 이런 자기 주장을 막 거침없이 내세우는 이 로리타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집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의 집안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안과 이 비노이라고 하는 이 집안, 이 파레슈의 집안이 나중에 갈등이 고조로 가서 이제 가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고라와 이 비노의 관계도 결국 나중에는 거의 절교를 하게 될 상황까지 가요. 이 고라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파레슈의 딸이 스차리타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양녀예요. 진짜 딸이 아니고. 사실 스차리타는 알고 보니까 자기의 먼 나중에 이모가 오는데, 그 이모는 또 정통 힌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차리타는 피는 정통 힌두인데 이 집안의 양녀로 들어와서 브라만이 됐던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고라와 이 스차리타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생겨요. 뭔가 그 연이. 근데 스차리타는 그래서 이제 고라는 절대로 안 된다. 브라만 지방간에 결혼할 수 없다. 자기의 그 지금 그 위치와 이걸 생각했을 때 안 되고, 스차리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아난다모이라고는 어머니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어머니가 이 고라의 아버지는 완전 정통 힌두. 그래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아난다모이는 굉장히 정말 처음부터 모든 관용과 정말 어머니와 같은, 온 세상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난다모이는 이 고라의 경직된 어떤 힌두인의 그 정체성을 깨주고 싶은데, 사실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자유롭게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소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소설은 희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비노이와 노리타 결혼을 하고 고라도 스차리타 결혼을 하는데, 왜 이런 파국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라가 이 집안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고 버려진 아이를 이제 기르러 온 건데, 그럼 어디서 버려진 거냐면 1857년에 세포의 반란이라고, 뭐 세계사 혹시 보시다 보시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인도 회사가 그때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인들이 이제 벤갈인들이 도저히 그거 착취에 참을 수 없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인도에서도 진짜 영국인,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있던 영국인인데, 영국도 정통 영국이 아니고 아일랜드인. 그러니까 영국 혹시 관계 좀 아시면, 영국에서도 아일랜드인은 완전 그 안에 또 식민지인이잖아요, 그렇죠? 아일랜드인이 버려진,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죽이면서 그 애가 살아서 버려진 애를 이 아난다모이가 주워서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카스트 그 계급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크샤트리아,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 뭐가 있다고 혹시 우리 배웠어요?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언터처블이라고. 그러니까 고라의 힌두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언터처블이에요.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소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처음부터 소설에서 밝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는 아는데 고라만 모르는 거죠. 고라만 맨 마지막 순간에 알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힌두 사회의 새로운 떠오르는 지도자였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거에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사실은 모든 애정과 이런 것들도 다 포기를 한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계기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아버지가 그냥 신전에서 먹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정통 올소독스한 그 힌두의 이도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사고로 잠깐 자기가 죽는다고 잘못 알게 돼요. 실제로는 아주 작은 병인데 중병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죽기 전에 너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서 너는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 이걸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고라의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충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신앙을 완결무결하게 보존하는 금성철벽으로서 언제까지나 흔들림이 없을 이상의 나라 인도를 형성하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의 환경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분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건설한 성곽은 한순간에 꿈과 같이 사라지고 저는 광대무변한 진리의 환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인도의 선악, 희비, 현명함과 어리석음 등 일체의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 가슴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인도인입니다. 저에게 이미 힌두, 마호메, 크리스토교 사이에 아무런 대립이 없습니다. 인도의 모든 카스트는 저의 카스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출생의 비밀, 자기를 알려지는 순간 그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그게 다 풀리면서 사실은 더 진정한 인도인이 되고 진정한 인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모든 그러면서 갈등이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소설이 끝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 게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flowing uni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lowing unity 혹은 flowing identity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우리가 보통 정체성,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뭐 민족 정체성 이럴 때 이 정체성이라는 게 고정불변해서 없어지지 않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한국인이고요, 그렇죠? 뭐 인도는 훨씬 복잡하겠죠. 내가 힌두로 태어났으면 평생 힌두고,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면 브라만이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 타고르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인도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인간에게 차이란 영원히 고정된 산맥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타고르가 뭐라고 하냐면, 서양에서는 인디안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메리카들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와 다른 인디안들을 사실은 다 쫓아냈잖아요. 미국에서, 아니, 그쵸? 미국에 쫓아내서 뭐 보호구역을 만들고 거의 다 죽였고요.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 인도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로 다른 그러니까 카스트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뭐 4개의 신분 계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인도에는 수백 개의 카스트가 있대요, 사실은. 서로 다른 종교를 쓰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인도는 너무 다른 그 다양성이 많으니까 그 차이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렇게 동질화하려고 하지 않고 벽을 쌓아서 얘네들끼리 살고 얘네들끼리 살고, 인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디안을 다 쫓아낸 미국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지만, 근데 인도인이 그래도 몰랐던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차이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장벽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이라는 것은 삶이 흐르듯이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까 플루이드라는 거죠. 계속 흐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인도는 뭐가 문제냐면, 차이는 인식했지만, 차이도 인식하지 않은 제국주의자들보단 나은 거죠. 그렇지만 삶의 법칙인 상호성, 삶이라는 건 항상 상호 관계 속에서 부단히 변한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도는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경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카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살게, 그렇게 카스트를 다 벽을 세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평화와 질서라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사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혜택은 부여했지만 확장과 운동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삶은 다양하다는 진리는 이해했지만 삶이 언제나 움직인다는 것은 경시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해요. 이 말이 다 어디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강연문에 다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게 바로 고라에서 하려고 했던 말 같아요. 고라라는 소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정말 정통 힌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그 브라만과도 결혼할 수 없는, 그렇게 자기의 벽을 세우는 거죠. 힌두와 브라만 사이에 벽을 세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것. 그리고 그 변하는 게, 이 소설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소설이 굉장히 두꺼워요. 대화를 통해서 점점 자기의 마음을 열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점점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플루이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자기의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단히 그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고 재구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소설이요. 그래서 타고르가 말하는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유니티는 사실 이루지 못하는데, 내셔널리즘은 또 굉장히 강한,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인도와 상황은 굉장히 다르지만 타고르의 지금 이런 내셔널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통일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내셔널리즘 굉장히 강한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타고르를 지금 다시 보는 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지적 혹은 정신적인 개발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